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형편이 썩 좋지 않았어요. 노래 가사처럼 남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 없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례 행사이긴 했어요. 일찌감치 철이 든 저는 부모님께 자장면 사달라고 하기는커녕 용돈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기특해하면서도 안쓰러워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진로 상담해야 한다고 부모님 호출하시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진로 상담? 글쎄다. 매일 일 가야 하니 시간을 따로 빼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제가 선생님이랑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진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벌써 생각해둔 게 있니? 당연히 전문대 가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죠. 뭘 전공할지는 아직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휴, 네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엄마. 전 취업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 상담을 할 시기가 되자 부모님은 은근히 제가 4년제 대학에 가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일찌감치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것 없이 전문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전문대라고 해서 등록금의 허들이 딱히 낮은 건 아니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저에게 붙은 딱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라는 세 글자였죠. 마음이 다소 무거워졌지만 씩씩하게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실 대학 생활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있는데 갈 거지? 오늘 가야 애들 얼굴도 익히고 선배들한테 눈도장도 찍을 수 있어. 미안해.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야야, 다른 과 애들이랑 미팅 있는데 갈래? 완전 괜찮은 애들이래. 남자친구 사귈 완전 좋은 기회야. 미안해.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주말에 뭐해? 우리 다 같이 영화 보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미안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가.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자 저에게 오는 권유는 깨끗이 사라졌어요. 잘 모르는 누군가 말을 걸라치면 옆에서 말을 해주는 듯 했죠. 쟤는 늘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 애야 라고요. 실제로 저는 수업이 끝나면 쫓기듯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고 새벽에도 주말에도 항상 서너 건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틈틈이 공부도 해야 했고요. 등록금이야 상환 기간이 몇 년 후로 잡혀 있었지만 당장 생활비며 과제비며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도 생활비를 일부 보태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선후배는커녕 친한 동기 한 명 없이 그저 바쁘게 일, 공부만 반복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은 저를 배반하진 않았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서류 전형에 신입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력도 모두 기재해달라는 곳이 종종 있었거든요. 덕분에 자소서에 쓸 거리도 많았고 면접에서도 할 얘기가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저런, 힘들진 않았나요? 몸이 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류,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저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적도 아주 좋고 성실한 학생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언감생심 같은 대기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첫 월급을 다 내복을 사드렸을 때도 또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생활비는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들였던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된 날이었어요. 첫 직장 생활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와는 너무나 다른 게 많아서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이번에는 동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다 같이 밥도 먹고 하며 친분을 다져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더군요. 동기들은 저마다 학교를 묻고 전공을 묻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며 서로를 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를 듣고 전공을 듣고 사는 동네를 들은 순간 동기들의 얼굴에 희미하게 어리는 의문, 어리둥절함, 그리고 불편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회사 주변의 밥집들, 카페들의 가격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동기들과 매번 어울리는 건 제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느 순간 동기들이 저와 식사 한 끼 하는 것조차 불편해한다는 걸 느낀 후 저는 눈치껏 점심시간이면 빠져나와서 매일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사내 식당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렴하고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쓴다 해도 제게 있어 별 상관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남자를 봤어요. 마땅한 자리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의자에 벗어놓았던 겉옷을 치워주었고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제게 고개를 꾸벅하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저와 비슷한 속도로 식사를 마친 남자는 대뜸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죠?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파견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혼자 일하다 보니 아는 분이 전혀 없어서요. 이 주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커피는 사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지방 출신으로 파견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잿빛 빌딩 숲인 회사 주변은 물론 서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씩 웃는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요. 문제는 저도 회사 주변을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차마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검색 엔진을 활용했죠. 저도 잘 모르는 근처의 카페나 식당을 열심히 검색해서 알려줄 때마다 우와 하는 감탄사 연발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났어요. 이후 점심을 먹으러 사내 식당에 가서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고 있노라면 늘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회사 생활에 굳이 친구나 하물며 연인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은 매일 점심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대부분이 사내 식당에서였지만 가끔 월급날이면 제가 찾아낸 주변의 맛집들을 가보기도 했죠. 회사 생활의 어려움, 서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남편은 늘 우리가 연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곤 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멋진 도시 여자인 제가 시골 촌뜨기인 자신이 여자친구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파견직인 자신의 처지를 늘 겸손하게 얘기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저를 엄청나게 치켜세우곤 했고 또 부러워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 멋진 여자친구. 차가운 도시 여자? 또 시작이네. 나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굴지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휴,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니 언제나 믿기지가 않는다니까. 나도 믿기지가 않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순박한 시골 청년이라니. 순박하긴 그냥 촌뜨기 파견직이지.
다른 남자들은 이런 경우 자격지심에 삐뚤어지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던데 이런 모습은 더더욱 저를 그이에게 끌리게 만들었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순박한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파견 근무가 끝나는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곧 서울에 새로이 취업을 할 거라고 그 후에 결혼하자고요. 그때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게 됐어요. 사실 그이가 파견직인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제 마음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늘 파견직인 자신을 자신 없어 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새로 일자리를 잡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다니 이 사람도 나에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믿을 만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고 단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남편의 취업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작지만 탄탄한 기업에 취업이 되었죠.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의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대기업까지 들어간 딸이 사내 커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눈치셨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남편이 저에게 자격지심도 없고 취업도 빨리 했으니 저에게 딱 맞는 좋은 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부모님은 애초에 반대할 생각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고 그냥 제 마음 어딘가에서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어디 네 결혼 반대할 입장이나 되겠니? 그 패나 안 끼치면 다행이지. 아이 참 엄마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패를 끼치실 일은 없어요. 그냥 온 마음 다해서 축하해 주시면 돼요. 그래, 엄마는 정말 너무 기쁘구나. 아빠도 마찬가지 마음일 게야. 어머니는 남편이 너무 순한 것 같아서 도리어 걱정이라고 하셨을 정도였죠. 우리 두 사람 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남편도 간소한 식을 원했기에 결혼식은 양가 친척만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동네 사람, 회사 사람 한 명 안 부른 걸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했는데 그때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근검절약이 필요할 때라 저도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저 의견이 잘 맞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 점심은 평생 함께 먹자는 둘만의 약속도 했죠. 당신 취업 도와주신 상사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 한번 집으로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할까?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어. 친한 사이라서. 무슨 소리야. 친할수록 더 잘해야지. 평소에 좀 바빠. 혼자서 애를 키우거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밥도 내가 한번 따로 사드릴게. 그때는 지방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상경한 싱글데디라니 힘들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 상사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 삐걱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로 취업한 회사가 너무 작아서인지 혹은 상사와의 친분 때문인지 공과 사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편의 상사는 취업을 시켜준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남편이 순박하고 정 많은 성격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계속 남편을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잘한 심부름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자잘한 심부름이 나중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서 발생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왜? 어디 가는데? 우리 이따가 산책하고 영화 보기로 했잖아. 영화표도 벌써 다 예매해놨는데? 상사가 불러서 상사 집에 갔다가 회사에 좀 가봐야겠어. 뭐? 오늘은 주말이잖아. 심지어 상사 집에 간다고? 완전 사적인 일로 또 부르는 거 아니야? 거절해. 에이, 그래도 상사가 시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그리고 오죽하면 나한테 부탁하겠어? 아니, 그 사람은 친구도 없대?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이런 식의 말다툼이 매주마다 이어지자 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아무리 봐도 부탁을 하는 상사도 매번 그 부탁을 들어주는 남편도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은 시댁이 김치 공장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지 고향에 가서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슬슬 부하가 치밀어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상사의 태도도 태도였지만 결국 그때마다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지금 당장. 지금? 나 시골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출발해야 차 안 막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일도 없는데 상사 부탁 때문에 시댁에 일부러 김치를 가지러 다녀온다는 게 말이 돼? 에휴, 말이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 부탁받은 김에 시골 다녀오고 뭐 그런 거지.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 없대? 안 계시면 사 먹든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김치 가격은 받긴 한 거야? 그리고 시댁 김치를 굳이 꼭 드려야 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거기 위생적으로 문제 많다고 생각해. 우리 집 김치가 입맛에 딱 맞는다는데 어떡해. 돈은 상사한테 이런 일로 어떻게 돈을 받아. 뭐? 당신 제정신이야? 왔다 갔다 하던 차비는 생각도 안 해? 심지어 입맛에 딱 맞는다고? 이미 결혼 전부터 당신한테 김치를 받아 먹고 있었던 거야, 그 남자? 진짜 좀 이상하다. 그 남자? 누구 말하는 거야? 당신 상사 말이야. 당신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상사 여자야. 뭐라고? 저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제 침묵을 남편은 승낙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댁으로 출발해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고 분명히 얘기해주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했죠. 가만히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 남편이 여태까지 수행해준 수많은 자잘한 부탁들이 떠올라 저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 상사라는 여자는 멀쩡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아무렇지 않게 맡겨온 거잖아요. 심지어 그로 인해 남편은 본인의 가정을 등한시해왔어요. 내 남편의 다정함은 저 혼자만을 향한 것이길 바라는 게 여자의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고향에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이야기를 피했고 그날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죠. 하지만 머지않아 제가 정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죠. 모처럼 남편과 외출했다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는 TV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군요. 저는 설마 또 상사인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휴대전화 밖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의 혀짧은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세상이 깜깜해요. 어두워졌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보세요? 지훈이니? 앞이 안 보인다니 무슨 소리야? 눈이 안 보여? 아니요, 집이 어두워요. 완전 깜깜해요. 펑 소리가 나고 불이 꺼졌어요. 뭐라고? 전구가 터진 거야? 어디 다치진 않았고? 아니요, 다치진 않았는데요. 불이 안 들어와요. 엄마는 이거 못 고친대요. 아저씨가 와주면 안 돼요? 거기까지 들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전화기를 낚아채고는 물었어요. 그동안에도 아이는 조자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와달라고 칭얼거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얜 누구야? 애엄마가 누구길래 당신한테 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저씨, 언제 와요? 빨리 와요.
남편은 당황한 듯 전화를 저에게서 다시 빼앗아가서는 금방 가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금방 가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남의 집 전구를 갈아주러 가겠다고? 당신이 무슨 AS 기사야? 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잖아.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 설마 그 지윤이라는 애가 상사 딸이야? 금방 다녀올게. 가긴 어딜 가. 당장 자리에 앉아. 상사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못해 이젠 남의 집 아빠 노릇까지 대신해주고 있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사람 부르라고 해. 왜 그렇게 화를 내? 혼자서 애 키우는 상사가 불쌍하지도 않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당신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집도 가까운데 이웃처럼 지내도 모자랄 판에. 여보, 당신 행동 지금 상식 바뀐 거 모르겠어? 당신 가정을 놔두고 남의 가정에 신경 쓰고 있잖아. 남이 아니라 내 상사라고. 이웃이라도 그러네. 남편은 어이없어하는 저를 뒤로 한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의 화난 목소리 따윈 들리지 않는다는 듯 했죠.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다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요. 세상에, 하다하다 상사의 딸이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 보면 처음도 아닌 것 같았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 남편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해달라고요. 상사고 같은 지방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그 사람의 사적인 일이야. 그걸 왜 당신이 자꾸 들어줘? 공적인 일에만 대응해, 제발. 아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회사로 찾아갈 거야. 당신 상사랑 얘기해서 제대로 단판에 짓겠어. 뭐라고? 아니, 그러면 나 창피해서 회사 못 다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의 흐지부지한 대답으로 대화는 끝나버렸고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밖에서 받고 나갈 때는 무조건 말도 없이 나가버리더군요.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남편은 이제 회사 일이고 상사 일이고 아무것도 제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저는 자꾸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리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는 이 사람과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서 아이도 낳고 미래 계획도 좀 더 확실하게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 고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다른 건강검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날라온 거였죠. 제 것만 쏙 빼고요. 걱정하는 제 표정을 본 상사는 금방 날라올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 제 결과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나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과에서 따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있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길 바라며 병원에 다녀왔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떨어진 진단명은 난소암 1기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환자분은 현재 난소암 1기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갓 30대가 되었는데요. 보통 50대 이상에서 많이 걸리는 암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1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전이가 잘 되는 편이어서요. 일단 수술로 모든 종양을 제거한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은 높은 편입니다. 아이는요? 선생님,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긴 한 건가요?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쪽의 난소를 모두 제거해서 임신은 힘듭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아직 젊으시고 워낙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한쪽만 제거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엔 임신이 가능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넋이 나간 저를 상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귀에는 사실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바랐던 저에겐 마치 사망 선고와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남편은 10시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주변이 시끌벅적하더군요.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로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숨막혀하는 동안 남편은 상사의 집에서 지은이라는 아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있었던 거예요. 전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암이 발견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더 이상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과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고 느껴졌어요. 며칠간 고민하고 회사와도 상담한 결과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고 무작정 자리를 비우는 건 회사에 너무 민폐일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었고요. 회사를 다닌 경력도 있으니 살아남으면 어떻게든 재취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퇴사를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글자 그대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퇴사? 미쳤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고작 전문대 졸업한 거 잊었어? 앞으로 더 좋은 회사 절대로 못 가. 완전히 망한 거잖아. 아니,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암은 뭐 공짜로 고쳐? 돈이 안 들어? 복권이라도 되지 않고서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아프면 그거 이용해서 최대한 오래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버는 돈 있잖아. 보험도 있고. 그걸 어떻게든 아껴 쓰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랑 나랑 연봉 차이가 얼마였는데 그게 어떻게 메꿔질 거라고 생각해? 당신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맞지? 아니, 내가 왜 당신을 엿먹여? 우리 연봉 차이가 그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됐어. 그냥 이 기회에 갈라서자. 남편은 제가 퇴사한 게 자신을 엿먹이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부인인 제가 남편을 엿먹이려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퇴사 이유는 암에 걸려서 투병을 위해서였는데 말이죠. 제가 꺼낸 암 이야기는 감기만도 못한 수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데 바로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낸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니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둘이 살던 신혼집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작은 빌라였고 나머지 혼수도 대부분 제가 해왔기에 어차피 남편이 가져갈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오자 남편의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집들이 선물로 받았던 커피 머신이며 고가 브랜드의 청소기까지 함께 사라진 것을 보고는 허탈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따지고 들 기운도 없어서 관뒀어요. 제가 수술이 끝나고 정신도 못 차리는 사이에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병원에 두고 가버렸거든요. 암은 제 몸에 커다란 흉터를 남겼지만 남편과의 이혼은 흉터로 아물지조차 않는 커다란 상처를 제게 남긴 거죠. 수술을 끝내고도 오랜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온갖 부작용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저 살아남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계절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직장에 잡기보다는 잠깐 동안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체력을 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일이 아닌 단순한 일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알아보다 보니 피자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집 근처였고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만 배달을 하는 가게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루는 집 근처로 배달이 들어와 가벼운 마음으로 배달을 갔죠. 문을 열어준 건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어요. 꼬마는 생글생글 웃으며 카드를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조그만 손으로 제게 쥐어준 카드의 이름이 전 남편의 이름과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자주 쓰던 카드와 디자인도 똑같았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웃으며 아빠 카드니? 하고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야무지게 네 하고 대답하더군요.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 카드를 뚝 떨어뜨리고만 저는 다시 카드를 주워들었어요. 그런데 카드의 뒤쪽에 있는 서명이 전 남편의 것과 똑같더군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카드를 한참 들여다보는 저를 아이가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계산을 재촉하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카드를 돌려주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쳤어요. 저와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5살 난 아이가 있다니요. 저 아이의 아빠가 정말로 제 전 남편이었다면 전 남편은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애 딸린 여자와 재혼을 했단 말인가요? 설마 그 상사와? 상사 집이 근처라더니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인가요? 제가 겪은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며칠간 그 집 근처를 맴돌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보게 된 건 바로 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어느 여자가 함께 그 집에서 나오는 광경이었어요.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또한 크게 불렀죠. 지유나라고요. 맞아요. 그 여자는 바로 전 남편의 상사였어요. 저는 대체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그새 재혼을 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두 사람이 저와 만나는 동안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게 아닌가 싶어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드러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추악하더군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더니 정말로 그랬어요. 둘은 이미 지방에서 만나서 아이를 낳고 동거하던 사이였던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 빚까지 지게 되자 전 남편은 서울로 와 일을 시작했고 전 그저 생활비와 양육비를 뜯어낼 요량으로 만난 ATM 기기 같은 거였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간신히 추스렀던 몸과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저는 고열로 며칠을 앓다가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열이 내려간 아침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그런 기분이요.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인터넷을 수없이 뒤지고 수십 통의 전화를 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싶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말할 요량으로 이전 시댁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전날은 밤새도록 배에 난 흉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의지가 들었거든요. 전 남편이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다지 멀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전 시댁은 참 멀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가본 적이 거의 없었더군요.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해야 할 말들을 수도 없이 정리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전 시어머니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니 입을 굳게 다무시는 것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도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공범이었네요. 제가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공범이라니.
누가 들으면 범죄라도 저지른 줄 알겠다. 너야말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 마음을 그리 쓰면 못 쓴다. 그저 사람이 실수를 했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지. 아니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실수요? 그 사람이 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가 맞아요. 사기죠. 전 피해자고요. 애는 죄가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명백한 죄가 있어요. 당신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방조죄랑 식품위생법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알고는 계세요? 전 사실 이미 식품안전정보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였어요. 이전 시댁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은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 그걸 제 눈으로 보고 난 이후부터 알고는 도저히 이전 시댁 김치를 먹지 않았었고요. 집불도 가진 게 없는 전 남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이전 시댁의 김치 공장을 멈추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통해 몇 번이고 목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돈으로 위생점검을 피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절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려면 당신 아들을 탓하세요.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 애초에 절 ATM 기기 취급하면서 돈을 뜯어갔으니까요. 기망행위라고 아세요? 당신 아들은 고의적으로 절 속였어요. 기망을 행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죠. 죄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동전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결국 이전 시댁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장의 가동은 멈췄어요. 전 남편 빚을 갚아주고 있던 것도 시댁이었는데 모든 게 멈춘 거죠. 마음껏 돈을 빼내 쓰고 있던 ATM 기기인 저와 이혼까지 했으니 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더 몰아치듯 마른 수건에 물을 짜내듯 그간 가져간 모든 돈을 다 청구했어요. 최고급 변호사를 선임했죠. 전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이전 시댁 식구까지 다 데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이혼할 때 가져갔던 커피 머신과 청소기 그리고 기타 가전들도 다시 가져왔고요. 하지만 그 여자와 딸아이는 쏙 빠져있더군요. 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여자 또한 방조죄로 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고소를 취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죄를 제외한다고 쳐도 월급이 없어진다고 해서 암 선고받은 아내를 내팽개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될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제 마음속엔 정말 쌀 한 톨만큼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화수분은 다쳤어. 모르겠어? ATM 기기는 망가졌다고.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계산 제대로 했어야지. 당장 수입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조급했나 보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우리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자기야. 뭐? 자기라고 부르지 마. 우린 남이야. 아니, 정확하게는 가해자와 피해자지. 함께한 시간? 당신은 나와 함께한 시간보다 그 여자랑 당신 딸이랑 함께한 시간이 더 많지 않겠어? 툭하면 그 집으로 갔었잖아. 그거야 피가 섞인 딸이 있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이 이해 좀. 이해? 피해자한테 지금 이해를 바라는 거니? 너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애초에 사기를 치지 말았어야지. 이제 너 버는 돈 동전 하나까지 다 낼 거야. 나한테 가져간 돈 다 갚을 때까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할 거야. 빌어 먹일 식구도 많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몸이라도 써서 좀 더 열심히 살아. 관짝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땅 파헤쳐서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낼 거니까. 연애 시절엔 순박하다 생각했던 전 남편의 표정이 그렇게 멍청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결국 이전 시댁은 공장도 집도 압류가 들어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요. 제게서 가져간 돈이 제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모든 증거가 너무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역시 전 남편이 멍청했던 건지 아니면 저를 그만큼 우습게 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 고만고만한 나이에 애를 볼 때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가 이 모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전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병 생활을 떠올려요. 피를 철철 쏟아내며 걸을 힘조차 없는 고통을 겪는 순간 제게 날라왔던 이혼 서류를 떠올려요. 다들 돌다리도 꼭 두들겨보고 건너시길 바라요. 믿었던 돌다리가 쑥 하고 가라앉아 깊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대는 그 느낌은 아무도 모르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서글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